미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AI 전쟁이 시작됐고 전력이 무기가 됐으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프랑스를 검토했지만 18년 지연이었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중국은 안보 리스크였습니다. 그때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MIT 복도에서 도면 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지어줄 때 옆에서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지어주고 있었고 유럽이 그들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전부 같은 질문이었죠. 원전 언제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닙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30년간 단 한 기도 제때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없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담당 차관이죠. 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프로그램 자문도 했습니다. 원자로 설계부터 안전, 정책까지 30년을 다뤘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데이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AI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히는 폭발했다고 해야겠죠. 챗GPT가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했죠.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만큼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요. 단 1초도 멈출 수 없죠.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첨단 산업 전체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는 조건 말입니다. 태양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꺼집니다. 구름만 껴도 출력이 뚝 떨어지죠. 풍력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배터리는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대용량 저장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안정적이면서도 무탄소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자력밖에 없었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보글 원전 3, 4호기를 기억하십니까? 2009년에 착공했습니다. 완공은 2023년이었죠.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예상한 비용은 140억 달러였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돈은요? 3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된 용접공들이 은퇴했는데 후배를 키우지 않았죠. 주단조 설비가 해체됐고 특수강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30년입니다. 미국이 원전 건설을 사실상 멈춘 시간이요. 1979년 스리마에 사고가 났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이 터졌죠. 2011년 후쿠시마가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여론이 악화됐고 정치인들이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투자가 끊어졌고 그 결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증발해버렸죠. 설계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도 가지고 있죠. NRC 인증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대형 항공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손말입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600톤짜리 특수강을 단조할 수 있는 설비가 사라졌죠. 증기 발생기를 용접할 회사도 없습니다.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용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문제였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빅테크 CEO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모두 모였죠. AI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동의했죠. 그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비용은 또 얼마나 초과될까요? 일정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차관인 제조차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들이 바라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죠. 미국은 설계 강국입니다. 하지만 제조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할 공장이 없었죠. 최고의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구현할 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냉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인류를 달에 보낸 나라죠. 원자력 기술을 처음 개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뒤지면서 대안을 찾으려 했죠. 모듈형 소형 원전은 어떻습니까? 아직 상용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캐나다 CAND 유형은요? 건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프랑스 EPR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연의 역사죠. 핀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지은 EPR이 전부 10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중국은요? 안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했죠. APR 1400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APR 1400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MIT 복도에서 한국 연구원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술자들 옆에 서서 도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메모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자력 기술은커녕 제대로 된 산업 기반조차 없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배우러 온 사람들 정도였죠.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주면 고맙게 받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원전을 지어줬습니다. 고리 1호기였죠. 1978년에 완공됐는데 미국 기술자들이 전부 다 해줬고 한국 사람들은 그저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PR 1400. 한국이 독자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로였습니다.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19년에 미국 NRC 설계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NRC 인증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 기준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안전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검증돼야 하죠. 우리가 심사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했어요. 배우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인증을 통과한 겁니까? 문서를 계속 넘기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2009년 수주였는데 당시 프랑스, 미국과 경쟁해서 한국이 이긴 $20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원전을 지어준다고요? 그것도 프랑스를 제치고요? 그런데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0년 1호기가 예정대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21년 2호기, 2022년 3호기, 2024년 4호기까지 전부 완공됐습니다. 일정 지연도 없었고 비용 초과도 없었죠. 문서에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On time within budget.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예산 안에. 손이 떨렸습니다. 복을 원전이 떠올랐습니다. 14년 지연의 비용은 2배 초과됐죠.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프랑스 EPR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2005년에 착공했는데 완공이 2023년이었으니 무려 18년이 걸렸고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도 비슷했으며 영국 힌클리 포인트는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전부 선진국입니다. 원자력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문서를 더 읽어내려가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를 직접 만든다고 적혀 있었죠. 압력용기를 만든다고요? 600톤짜리 특수강을 단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국에는 그런 설비가 없습니다. 일본 제강소에 의존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자체 생산한다는 겁니까? 증기발생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1mm 단위 정밀 용접이 필요한 부품인데 미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한국은 이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은 멈췄습니다. 유럽도 멈췄고 일본도 후쿠시마 이후 사실상 중단됐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전 세계가 원전을 포기할 때도 한국은 신고리, 신한울, 신월성을 꾸준히 건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는 나라였죠.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자력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여론이 악화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공급망이 살아남았고 기술이 축적됐으며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1970년대 MIT 복도에서 봤던 그 한국 연구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메모하던 모습이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3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찾아봤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였죠. 노심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렸고 방사성 물질이 소량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죠. 미국 전역에서 원전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에 있던 원전이 폭발했죠. 방사능 구름이 유럽 전역을 덮었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유럽 각국이 탈원전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원자력 산업은 버텼습니다. 느리게나마 건설이 계속됐고 기술 개발도 이어졌죠.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설계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왔고 원전의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죠. 세계의 원자로에서 노심 용융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됐고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죠. 안전 관리가 철저하다고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게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독일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했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스위스가 뒤따랐고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로 원전 재개를 부결시켰습니다.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기존 원전들도 하나둘 조기 폐쇄되기 시작했죠. 일본은 당연히 모든 원전을 정지시켰습니다. 빙하기가 왔습니다.
원전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문이 끊겼으니까요. 용접공들이 다른 산업으로 떠났고 젊은 인력은 원자력 분야를 기피했습니다.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 지원자가 급감했죠. 특수 강제를 만들던 공장이 해체됐습니다. 주단조 설비가 고철로 팔려나갔고 정밀 용접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산업 생태계가 불과 10년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선진국 전체가 원자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도 후쿠시마 사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핵 시위가 일어났고 정치권에서 탈원전 논의가 나왔죠. 실제로 2017년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건설 중이던 원전들은 계속 지어졌고 운영 중인 원전들은 가동을 유지했습니다. 부품 산업도 살아남았죠.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은 계속 가동됐고 협력 업체들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석탄도 전부 사와야 했죠.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이었고 한국은 땅이 좁아서 대규모 설치가 어려웠죠. 산업용 전력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은 빙하기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였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쌓았습니다. 기술을 축적했고 경험을 쌓았으며 공급망을 보존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었던 거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원전 산업의 연표가 떠 있었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2024년 신한울 2호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건설 기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차관에게 연결했죠. 한국 원전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설계 능력, 제조 시설, 공급망 현황, 건설 실적 전부 포함해서요. 2주 안에 제 책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차관님, 한국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빙하기를 선택했을 때 누군가는 추위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우리가 멈췄을 때 누군가는 쌓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두께가 300페이지가 넘었죠.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보고서는 먼저 글로벌 원전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건설 능력과 실적을 비교한 부분이었죠. 프랑스부터 봤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원자력 강국이었습니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에서 생산하는 나라였죠. 아레바라는 세계적인 원전 기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PR 프로젝트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2005년 착공했습니다. 원래 완공 예정은 2009년이었죠. 실제 완공은 2023년이었습니다. 무려 18년이 걸렸고 비용은 예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 착공해서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었죠. 당초 예산 33억 유로였는데 130억 유로가 넘게 들었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시는 더 심각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부분을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원전 수출 강자였습니다. 로사톰이라는 국영 기업이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했죠. 가격도 저렴했고 건설 속도도 괜찮았습니다.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고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원전은 60년 이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계속 필요하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와 60년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원전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가 대표적이었죠. 러시아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안보 우려 때문에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자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었습니다. 중국 섹션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돈이 많았습니다. 국가 주도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자체 원전 모델도 개발했고 건설 속도도 빨랐습니다. 화룽 1호라는 모델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 원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안보 우려 때문이었죠. 중국 기술이 들어간 원전을 자국 땅에 세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서방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NRC 인증을 받지 못했고 유럽 안전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죠.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시장은 사실상 닫혀 있었습니다. 자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뢰와 인증이 없었습니다. 미국 부분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웨스팅하우스 AP천은 훌륭한 모델이었고 NRC 기준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없었습니다. 보글 3, 4호기가 유일한 신규 건설이었는데 14년 걸렸고 비용은 2배를 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과정에서 파산했죠. 제조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품 만들 회사가 없었고 숙련 인력이 사라졌으며 공급망이 끊어졌습니다. 설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이 있어도 일정을 못 지켰습니다. 러시아는 자본이 있어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돈이 있어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은 설계가 있어도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섹션이었습니다. APR 1400, NRC 설계 인증 통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기, 일정대로 완공, 예산 내 완료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 원자로 압력용기 자체 생산 가능, 증기 발생기, 주요 부품 국산화율 95% 이상, 협력업체 200개 이상 유지. 그리고 최근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제쳤다고 나와 있었죠.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전 강국이라던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온타임 위드인 버짓. 이 8글자가 이제는 전략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문서로는 확신할 수 없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공장 방문을 주선해줬고 기술진과의 미팅도 잡아줬습니다. 창원 공장 정문을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큰 공장이었죠. 미국에도 이런 규모의 제조시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느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단조 공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거대한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원자로 압력용기를 만듭니다. 600톤이 넘는 특수강 단조품이죠. 60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특수강은 섭씨 1200도 이상에서 단조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하면서 내부 결함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는 과정이죠. 0.01mm 단위로 두께를 조절합니다.
거대한 해머가 내려찍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불꽃이 튀었고 강철이 천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이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 제강소가 하나 있고 프랑스 포르자토에 설비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몇 곳 있죠. 그리고 여기요. 미국은요? 없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다음은 용접 공장이었습니다.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곳이었죠.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20m는 넘어 보였어요. 수천 개의 가느다란 튜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증기 발생기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이 튜브를 지나가면서 증기를 만들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용접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특수 보호복을 입고 극도로 집중한 모습이었죠. 저 튜브 하나하나를 용접합니다.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여러 번 거치고 단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면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저 기술자들은 몇 년이나 훈련받았습니까? 최소 10년입니다. 실제로 증기 발생기 용접을 맡으려면 1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죠. 15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기술자들이 있었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과거형이죠. 조립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원자로 주요 기기들이 놓여 있었죠. 압력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가 12m, 지름이 5m가 넘었죠. 두께는 20cm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원자로의 심장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내부 압력이 150기압이 넘습니다. 60년 이상 견뎌야 하죠. 균열이 생기면 안 되고 방사선에도 견뎌야 합니다. 손을 뻗어 차갑고 단단한 강철 표면을 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가 축적한 경험이었죠. 수천 번의 실패와 개선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빙하기 동안에도 가동됐습니까? 물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줄어들었지만 핵심 인력은 유지했고 기술 개발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니까요. 원전을 포기하면 에너지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버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공단이 펼쳐져 있었죠. 미국은 30년 동안 설계를 보관했습니다. 도면을 서랍에 넣어뒀죠. 언젠가 필요하면 꺼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설계를 보관한 게 아니라 기술을 단련했습니다. 매일 강철을 두드렸고 매일 용접을 했으며 매일 개선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을 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면도 있고 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가진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빙하기를 통과한 시간. 멈추지 않은 시간. 매일 쌓아온 시간. 그 시간이 지금 거대한 강철로 서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이 배웅했지만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조 생태계를 30년 만에 재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맹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AI 기업들이 보낸 전력 수요 예측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5년간 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글은 20기가와트, 메타는 12기가와트를 요구했죠. 아마존은 구체적인 숫자 대신 가능한 모든 무탄소 전력이라고 적어보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전부 합치면 대형 원전 50기 분량이었습니다. 인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 짓는 신규 반도체 공장이 각각 2기가와트씩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TSMC 미국 공장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첨단 산업 전체가 전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24시간 안정 공급, 탄소 배출 제로, 즉시 가동 가능. 태양광과 풍력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미국 전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충분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간헐성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량 그래프를 보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피크였고 밤에는 제로였습니다. 텍사스 풍력은 더 심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출력이 10% 아래로 떨어졌죠. 배터리 저장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24시간 지원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했고 투자비는 원전 건설비의 3배를 넘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원자력.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내 건설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공급망 재건에 5년, 인력 양성에 3년, 설계 승인과 인허가에 4년, 실제 건설에 7년. 최소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됩니다.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원전을 빠르게 증설하고 있었고 데이터 센터에 우선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20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창원에서 가져온 자료가 들어있었죠. APR 1400 건설 실적표였습니다. 아랍 메미리트 바라카 1호기, 착공부터 상업 운전까지 9년 2호기 8년, 3호기 7년, 4호기 6년.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용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대비 실제 지출액이 99.8%였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었죠. 프랑스 EPR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로 오토는 예산 대비 300% 초과, 영국 힌클리 포인트는 아직도 완공 못하고 비용만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NRC 인증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9년 승인됐습니다. 우리가 심사했고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안전 기준은 미국 기준 그대로였죠.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설계 연구용 원자로 도입 결정. 미국 본토에서 한국 설계가 채택된 첫 사례였습니다. 체코 뉴스도 챙겨뒀습니다.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선정. 프랑스가 탈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봤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일정을 못 지키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있어도 신뢰를 잃은 나라도 있었고 돈은 많은데 인증을 못 받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있는데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3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원전을 한국에 발주한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MIT 복도에서 도면 보던 연구원들이었죠. 웨스팅하우스가 고리 1호기 지어줄 때 옆에서 보고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일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였죠. 전력 없이는 경제도 국방도 기술 패권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30년 공백을 5년 안에 메운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공급자였고 전략적 파트너였으며 에너지 안보의 핵심 협력국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에너지 전략 회의가 잡혀 있었죠.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원전 협력 방안.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NRC 인증을 해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나라. 공급망을 유지한 나라. 빙하기를 통과한 나라.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이었죠. 대통령 보좌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전략 재구성.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전체가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국내 건설로는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안은 기술 검증된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입니다. 화면에 APR-1400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APR-1400은 2019년 우리 NRC의 설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사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평가했죠. 대형 항공기가 충돌해도 견뎌야 한다는 조건, 2중 3중 안전장치, 극한 상황 대응 능력.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그들이 충족시킨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실적입니다. 전부 일정 내 완공, 예산 내 완료. 국제 원전 시장에서 신뢰도가 검증됐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2024년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한국 설계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한국 원전 설계가 채택된 첫 사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설계를 쓴다. 3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올해 체코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경쟁 상대는 프랑스, 미국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탈락했습니다. 한때 유럽 원자력을 주도하던 나라였죠.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생산하던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정을 지킬 수 있느냐? 예산을 지킬 수 있느냐? 폴란드도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이 한국 원전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를 자체 생산합니다. 600톤급 특수강 주단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0.1mm 단위 정밀 용접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압력용기가 공장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미국에는 이런 설비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을 한국은 자체 생산합니다. 공급망이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안보 우려는 없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70년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이미 깊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전 협력은 그 연장선입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미국 원전을 외국에 맡긴다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NRC 인증 권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와 건설을 담당합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이전했을 때 그들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는 건 그때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동맹의 성공 사례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세계 원자력을 이끌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기술 자부심은 유효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창원 공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설계도만이 아니라는 걸요. 매일 강철을 두드리는 사람, 매일 용접하는 사람, 30년 동안 멈추지 않은 공장.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자료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NRC 기준을 세웠고 안전표준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규칙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일정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유보됐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평가자라고 믿었습니다. 심사하고 승인하는 위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부와 한국산업부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됐고 미국 전력회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의회 청문회도 열렸죠. 찬반 논란이 격렬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책상 위에 최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AI 산업 전력 수요 예측 업데이트본이었죠. 2030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었고 반도체 공장들도 줄줄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각 시설이 중소도시만큼 전기를 소비하는 상황이었죠.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의료, 국방, 첨단 제조 모든 분야에서 AI가 핵심이 됐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 AI의 심장은 전력이었죠. 24시간 멈출 수 없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대용량으로 안정적인 전력 말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끝이며 배터리 저장은 비용이 원전의 3배를 넘었습니다. 보조수단일 뿐 주력이 될 수 없었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원자력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고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봤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가 날 때마다 전 세계는 원전을 중단했고 투자를 끊었으며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미국도 멈췄고 유럽도 멈췄으며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진국 전체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원자력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한국도 두려워했고 반핵 시위도 일어났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건설 중이던 원전들은 계속 지어졌고 부품 공장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였고 석유도 가스도 없었으며 주력 산업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걸었고 빙하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설계 도면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도면을 현장에 가져갔습니다. 매일 강철을 두드렸고 매일 용접을 연습했으며 매일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설계 능력을 유지했지만 지을 손을 잃었고 그들은 설계와 제조 능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증 기준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기준을 통과한 건 그들의 원자로였습니다. 책상 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APR 1400, NRC 인증 통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완공, 체코 우선 협상 선정, 미국 아이다호 도입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상황도 아니었죠.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구현 가능한 기술이 필요했죠. 설계만으로는 부족했고 공장도 살아있어야 했으며 공급망도 작동해야 했고 경험도 축적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프랑스는 기술이 있지만 일정을 못 지킵니다. 러시아는 능력이 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자본이 있지만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은 설계가 있지만 공장이 없습니다. 1970년대 MIT 복도에서 도면을 들여다보던 한국 연구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시간이었고 매일 쌓아온 경험이었으며 빙하기를 견뎌낸 인내였습니다. 이 기술을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는 나라, 공급망을 유지한 나라, 빙하기를 통과한 나라, 지구상에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